특검이 김건희 씨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의 1년 8개월 선고가 피고인의 범죄로 사회에 충격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너무 가볍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깊이 반성하고 용서를 구한다고 했지만 혐의는 모두 부인했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특검이 김건희 씨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의 범죄로 사회 충격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할 때 1심의 1년 8개월이 너무 가볍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벌금 20억 원과 추징금 약 9억 7천만 원도 함께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혐의들도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이치 주가 조작의 경우 주가 조작 1단과의 6대4 수익 약정이 있었고 손실보장도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시세 조종을 인식했던 것으로 판단한 1심 판단을 고려해 공범 혐의에 더해 방조죄도 추가했습니다.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자금이나 주식이 시세 조종 행위에 동원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습니다. 또 명태균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특검은 명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긴밀히 소통하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만큼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22년 4월 통일교로부터 받은 샤넬백도 청탁과 관련이 있다며 유죄를 주장했습니다. 특검의 피고인 신문에 대답을 거부한 김건희 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려 깊지 못한 행동들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에 보탬이 되도록 낮은 자세로 봉사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에 대한 모든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주가 조작 세력으로부터 이용당했을 뿐이며 명태균 씨 여론조사는 여러 사람에게 뿌려져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통일교로부터 받은 샤넬백은 청탁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2심 선고는 오는 28일에 나옵니다. 김건희도 항소심이 있었어요. 지금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 정말 어이없는 판결을 받았는데 그 배경에는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받은 게 가장 컸어요. 네. 이 항소심에서는 주가 조작 제대로 형량 받아야죠. 받아야죠. 당연히 우인성 부장판사가 처음에 1심 때 논리 구성을 잘 하다가 마지막에 선고를 하면서 1년 8개월을 때리면서 참 누구나 나 허탈하고 그러니까요. 어이가 없는 상황 다시 한번 기억을 할 수밖에 없겠고요. 보면은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법원에서 길을 터줬어요.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서 방조 가능성을 열어뒀거든요. 그것을 받아갖고 이번 특검이 이거는 방조 혐의로 다시 한번 걸어서 15년을 해달라고 구형을 하게 된 그거기 때문에 지금 특검에서 이러한 논리 구성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게 대비를 하면은 당연히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좀 크게 높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김건희가 항소심 최후 진술을 했네요. 요거 한 번만 봐주시면 본인이 사회에 봉사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봉사 별로 필요 없는데 그 안에 있는 게 봉사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이 상황을 보면서 좀 놀고 있네 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사실 마지막 피고인 신문할 때 특검이 신문할 때 진술 거부권 했어요. 결국에는 본인의 권한 행사 다 하면서 반성의 기미 보이지 않으면서도 형은 감형하고 싶은 그런 본인의 그런 이기주의적인 절박함에서 그런 뭐 용서를 구하는 말이 나온 것 같긴 한데 실제로 이게 표리부동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1심에서도 특검이 15년 구형했어요. 근데 1년 8개월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거기에는 뭐 도이치모터스도 그렇지만 여론조사에 대한 부분도 무죄가 나온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항소심에서는 다시 한번 다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본인이 계좌를 제공했어요. 그리고 통정 매매를 방조했어요. 그러면서 시세 조정이 이루어지는 거에 대한 부역을 했어요. 그런 과정에서의 본인이 뭐 녹취록도 다 나왔잖아요. 거기 압수수색 하고 났더니 40%의 수수료는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이런 방식으로 본인이 인지를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이제는 나는 그거 몰랐다. 나는 그냥 이용만 당했을 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게 사실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면은 지금 보면은 통일교에서 받은 그 그라프 목걸이 그리고 샤넬 가방 그리고 나머지에 대한 그 수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유죄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특검이 이제는 종합 특검에서 이런 부분까지도 조금 조사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뭐 그것만 받았겠습니까? 최근에 보도되면은 뭐 어디서 명품 옷도 받았고 여러 가지 지금 뭐 이렇게 뇌물수수한 게 정황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돼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1년 8개월형은 있고 항소심에서 제대로 판단해서 15년 구형
구형했으면 그거에 합당한 재판부의 선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특검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28일에 결심 공판이 있습니다. 이 최종 재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사실 관련해서 윤석열이 또 재판을 받고 있는 게 있거든요. 이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매우 중요합니다. 당연히 저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이게 동전의 앞뒤와 같은 지금 이런 형상을 좀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범이 김건희라고 하면 당연히 종범이 윤석열 피고인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사실 합리적 추측에 기반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2심에서의 수사를 잘 터줘야 윤석열로 향하는 수사가 물꼬를 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경찰 특수본이요. 김건희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김 여사 이 모친이죠. 최은순 씨 피의자로 조사를 했는데 저는 이거 보고 생각을 한 게 왜 이제야 조사를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김건희 특검에서 제대로 조사를 너무 16건의 안건이 미완의 부분이 이 부분이었거든요. 실제로 보면은 그 김건희 오빠 김진우 씨의 장모의 집에서 여러 가지 그런 그 뇌물수수한 품목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 그 고가의 명품, 그리고 현금 1억 원, 그리고 그림, 이원 화백의 것이죠. 그런 것들이 다 나왔는데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이 뇌물수수가 가족들이 알고 있었냐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최은순 씨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인제야 조사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피의자 소환돼 갖고 10시 오전에 들어가서 5시 45분까지 조사를 받았다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검이 제대로 수사를 못했기 때문에 특검이 종료되고 나서 경찰로 이첩이 된 과정에서 지금 경찰 수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최은순 씨와의 연관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새롭게 밝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최은순 씨와 또 그 오빠, 김건희 오빠, 김진우 씨 장모 집에서 나온 뭐 이제 명품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림도 나왔었고, 고가 명품도 나왔었고 했는데, 연루의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데, 특검이 이거 밝혀낼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특수본인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1차 때에도 특검이 최 씨의 연루 가능성들을 배제하지 않았는데, 수사기간 종료로 사건을 경찰 특수본에 넘긴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2차 종합특검에서 이 사건을 맡아야 되는데 이게 2차 대상에서 제외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 특수본이 이거 수사의 속도 의혹은 눈덩이처럼 큰데 수사에 진척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수본에서 빨리 초동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미 많은 의혹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와 있어요. 1억 4천만 원 상당의 이완 화백 그림이라든가 그렇죠. 뭐 밤 클리프 아펠 목걸이 그리고 근거북이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종합적인 수사의 결론이 빠르게 나와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다시 정리하면 이제 특검이 원래 이제 이 금품수수 관련해서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걸 특수본으로 넘겼고 2차 종합특검에서도 이게 이첩 대상에서 제외됐으니까 경찰 특수본에서 제대로 조사를 해야겠군요. 이것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우인성 맞습니다. 판사. 맞습니다. 아, 그거 진짜 중요합니다. 예, 그 말씀 한번 나눠볼까요? 지난 1월달에 이제 우인성 판사가 예. 김건희 예. 와 너무 충격적이었죠. 네. 구형 15년도 좀 저는 약하다고 봤는데 네. 어쨌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무죄. 예. 명태균 게이트 관련한 그 무상 여론조사 제공받고 했던 것도 무죄 나왔죠. 예. 그리고 통일교회에서 뭐 목걸이 받고 한 것도 하나는 그냥 선물이다 청탁이 없다 무죄 예. 두 개만 인정한다 해서 징역 1년 8개월 때렸잖아요. 1년 8개월도 사실은 좀 신기했습니다. 그럼 진짜 예. 10배는 때려야 돼. 18. 그리고 벌금도 자본시장법 위반 그 주가 조작은 벌금이 세게 나가거든요. 예. 김건희가 먹은 돈이 8억 원이에요. 예.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벌금이 곱하기 5배, 5팔이 40억 벌금을 때려야 됩니다. 법에 따라서. 그런데 특검이 구형을 또 절반 잘라서 20억만 구형했어요. 네. 그런데 이게 무죄 났으니까 벌금은 빵원이지 뭐. 그래서 우인성 판사를 고발하신 제가 바로 고발했죠. 예. 그 내용은 어떤 공수처에. 내용인가요? 예. 그런데 또 공수처가 또 열심히 안 해요. 또 이것도. 난 진짜 골 때려 공수처. 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방송을 공수처가 들을 거니까 네. 이병철 하면 완전 쫄아가지고 네. 듣고 또 막 하겠죠. 뭐냐면은 그 우인성 판사가 그때 판결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이제 주가 조작 그게 몇 년에 걸쳐서 일어났다. 예. 그렇죠? 그런데
김건희가 여기에 공동정범이다라고 국민들은 다 그렇게 10년간 재판을 했어요. 그렇죠. 사실상. 예, 예. 근데 아니야, 무죄야. 왜 무죄냐? 한 몇 년에 걸쳐서 수십 건이 일어났는데 그걸 이제 검찰은 포괄일제의 법리. 전체가 한 묶음이다. 그러니까 최근부터 시작하면 공소시효는 남아있다. 예. 전체가. 그런데 이걸 잘라버리면 범죄가 다 별개야. 자르면은 옛날 거는 공소시효가 다 지나버리거든요. 그래 무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 말도 안 되는 것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우인성 판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본인이 좀 미안하니까 네. 공동정범은 아닌 것 같은데 방조범은 되는 것 같다. 예. 김건희가. 예. 방조 조금 이렇게 도왔다. 그거는 처벌이 가능하다. 예. 그런데 방조로 처벌해 달라고 특검이 공소장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으니까 무죄야. 그렇죠. 나는 죄가 없어. 예, 예. 그런데 형사소송법 298조에 보면 예. 이런 경우에 판사는 반드시 검사한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돼 있어요. 하여야 한다고 돼 있나요? 하여야 한다. 예, 할 수 예. 있다가 아니에요. 예, 예.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법은 반드시 방조범의 그 혐의가 있으면 그걸 처벌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네. 법을 그렇게 국회가 만든 거죠. 예. 그런데 안 했다 하는 거, 근데 본인이 해야 돼요. 네. 이거 방조범으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이진관 재판장님은 했잖아요. 했죠. 내란 그렇게 좀 방조- 대비가 되는 거죠. 또 확실하지. 예. 이진관 재판장이 똑똑하고 훌륭한 거지. 우인성이도 알아요. 예. 일부러 안 하는 거야. 예. 이진관 재판장님은 자, 이진건 재판장이 어떤 사람인지 간단하게 그 이진건 재판장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훌륭한- 윤석열의 내란 내란 사건에 사건을- 훌륭하신 예. 네. 그 한덕수 한덕수 이렇게 그 판결을 한 판사고요. 내란 특검이 예. 구형을 15년 때렸는데 선고를 23년 한- 때려버렸잖아요. 예, 그런 판사고요. 다시 한덕수 내란 우두머리 그렇죠. 밑에 내란 주요 임무종사. 예. 그런데 이진관 재판장님 보니까 특검에서 내란 방조로 이제 기소를 했거든요. 이거 이상해. 뭐 방조야. 법에 내란 주요 임무종사자 딱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거는 주요 임무종사자로 해야 돼. 그래서 공소장 변경을 변경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되죠. 그게- 그것처럼 예, 그렇게 우인성 해야 되는 판사도 했어야 하는데 안 했잖아요. 그러면 직무유기죄죠. 그때는 법외국죄는 없었으니까 지난 1월 달에.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도 하셨네요. 고의적인 봐주기가 의심된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왜냐하면 이거는 너무 말도 안 되니까.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예. 뭐 지난 70년간 판사들이 해왔던 소송 실무도 완전히 깡그리 무시했고 예. 그리고 거기에 따른 판례도 완전히 그냥 짓밟아버린 거예요. 예. 이렇게 하는 판사는 없어요. 사실은 현재 법외국죄가 적용될 수 있으면 전형적인 법외국죄지. 의도적으로 예. 김건희에게 이익이 가게 하기 위해서 예. 적용해야만 되는 의무가 있는 법을 적용하지 않아서 법을 엉망을 만든 거잖아요. 그게 법외국. 이 전형적인 법외국죄지. 그렇지만 1월달 그때는 법외국죄가 시행되기 전이니까 그때 있는 걸로 하면 직무유기, 징역 1년이야. 이것이야말로 소급할 수는 없는 없어요. 상황인 거죠. 이거는 소급이 안 돼. 예, 아까 말씀하신 그 대법관 다 되는 게 조이대 코트 같은 경우에는 그건 종이주의. 종이주의 위반. 예. 계속된 위반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건 처벌할 수 있지만 맞습니다. 우인성 판사는 그때 이미 판결이 끝났기 끝나버렸으니까. 때문에 이건 소급될 수 네, 없고 그거는 그래서 뭐안 됩니다. 그래서 네. 직무유기로만 네. 고발을 하신 그런 대부분은 소급 문제가 있어서 예. 현재 법외국죄를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는 사건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계속범이다 하는 사건은 아주 몇 개 안 돼요. 사실은 이게 형사법 체계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흔들리면 안 되지. 예. 그리고 다음 주제도 한 말씀 좀 더 네, 들을까 네, 싶은데 네. 한덕수 2심. 네. 예, 이 얘기를 하고 좀 마무리를 지을까 싶은데요. 한덕수 그 1심은 네네. 말씀드린 훌륭한 우리 이진관 재판장님이 예. 정말 구형을 검찰이 15년 때렸는데 네. 보통은 구형보다 약간 깎아주는 게 보통이잖아요. 예. 실무적으로. 네. 그런데 23년으로 올려버려서 저는 굉장히 드문 사례였던 거의 것 같아요. 없죠. 예, 제가 기억에 잘 나지 않습니다. 근데 아주 가끔 네. 어떤 성폭행범이라든가 어떤 그런 사건에서 반성도 안 하고 하면 검사 구형보다 더 세게 때리는 판사님들이 계시죠. 엄하게. 예. 엄하게. 그게 보통 이제 성범죄라든가 예. 뭐 가정폭력, 흔히 파렴치범으로 할 수 있는. 그 이제 그런 경우에 그런 예. 게 있는데 이 사건에서 8년이나 더 높여가지고. 예. 그런데 제가 그
그 재판 선고하기 전날 예. 제 이병철 TV 사이다 유튜브에도 그리고 인터뷰도 예. 제가 다 전화로 했는데 25년을 때릴 것이다. 이진관 판사님은 재판 진행을 워낙 엄격하게 예. 그리고 호통도 치고 예. 딱 스타일이 보면은 딱 우리 과거든. 아,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법대로 그냥 예. 악당은 완전히 그냥 세게 처벌해야 된다. 예. 그리고 이게 그냥 멋대로 하는 게 아니고 대법원의 양형 기준 표가 있거든요. 그게 다 법으로 정해져 있죠. 예, 예. 예. 근데 거기에 모든 범죄 내란 이런 건 없어요. 예. 그렇지만 그 양형 기준표를 보면 예. 이것과 유사한 범죄에 대해서 최대한 어떻게 때려라 이렇게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거를 가지고 추론을 해보면 예. 이진관 재판장님 스타일이 또 엄격하게 또 재판을 진행하셨으니까 25년을 때릴 거다라고 제 혼자 예측했지. 예. 23, 그러니까 나이가 들고 뭐 좀 봐달라 공무원 오래 했다 해서 한 2년 봐줬다. 예. 뭐 그렇게 보는데 지금 항소심의 제일 포인트는 항소심이 이제 변론 종결했죠. 그렇죠. 결심했고 이제 23년 예. 그것을 유지할 거냐. 네. 더 올릴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네. 특검은 23년은 그러니까 유지해달라. 유지해달라. 네, 이렇게 구형을 했어요. 네, 뭐 한덕수 쪽은 뭐 그냥 울고불고 예. 뭐 봐달라. 네. 아, 변호 전략이 그 정도밖에는 지금 방법이 남아있지 않은 거란 제가 느낌도 듭니다. 그 예. 한덕수 총리가 김앤장에도 계셨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김앤장의 이제 음량으로 또 이제 자문도 이렇게 많이 받고 계시겠죠. 그렇죠. 예. 김앤장이 또 실력 있는 변호사들이 또 많거든요. 그건 사실이니까요. 그건 사실이니까. 예. 그래서 제가 뭐 김앤장 꼭 찍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예. 그 한덕수, 이미 찍으셨는데요. 네, 예. 한덕수 총리 이제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예. 그 주변에 예. 그 변호인들이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네. 그러니까 변론 전략이 새로운 변론을 해야 되거든요. 항소심 가서는.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일반적인 시각으로서도. 그렇지. 예. 1심에서 주장한 거 반복해봤자 영향가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좀 새로운 거를 딱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뭔가 그런 근거를 가지고 와야 하고. 또 예. 인정할 거 화끈하게 인정해버리고 예. 그 싹싹 빌고 봐달라 뭐 이렇게 예. 하든가. 네. 그건 1심하고 똑같더라고. 이렇게 변론 전략이 언론에 나온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예. 인정 안 하고 예. 계속 자기는 뭐 가담 안 했다 네. 내란에. 그러면은 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 범행 부인하는 것도 똑같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도 똑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들어보니까 이제 한덕수 총리 특히 공무원을 오래 했던 사람들의 이게 어떻게 보면 약점이에요. 예. 자기를 화끈하게 그냥 인정해버리고 이렇게 던져버리는 강단이나 그런 어떤 깡다구가 없어. 아. 막 겁이 많고. 네. 이런 사건은 제가 한덕수 변호인이면 그냥 다 인정합시다. 그리고 좀 봐달라. 어차피 이거는 못 이긴다. 어차피 네. CCTV로 다 공개됐잖아요. 전 국민이 재판을 다 했는데. 아니 그리고 그 이상민이 하고 히덕거리고 뭐 15분간 종이 가지고 뭐 네. 하고 뭐 모든 국민들이 다 재판이 끝났는데 네. 그냥 빌어야지. 그러니까 여태까지 법정에서도 공개되지 아니한 네. 한덕수만 알고 있는 그리고 진실. 윤석열도 알고 있는 예. 새로운 진실을 폭로해라. 그거를 국민들 그게 앞에. 있을까요? 많이 있겠죠. 아, 그래요? CCTV에 확보 안 된 장면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두 사람이 따로 만난 그런 상황도 있었다고 뭐 그런 전해지기도 것도 있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뭐 예를 들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구속영장도 다 기각되고 맞습니다. 막 빠져나오고 예. 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판사들이 뭐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등 뭐 진짜 황당무계한 예,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이해가 가지 이해 안 않습니다. 되지. 예. 그것도 법률 전문가 중에 장관 중에서 최고 법률 전문가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예를 들면 그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거짓말을 그냥 박살을 내는 박성재도 뭐 이런 거 문건을 다 읽어보고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든가 예. 이런 진술을 그냥 법정에서 털어놓으면 예. 충분히 참작 여지가 있다는 참작 거죠. 여지가 있죠. 그런 전략을 세워야지. 아마 그런 전략을 3심에서 세울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또 그건 다른 불가능하죠. 네, 그건 3심은 이제 법률심이죠. 법률심이니까. 예, 사실심이 아니니까. 네. 늦어버렸네요. 네. 진즉에 이런 같이 이런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았겠다. 지금이라도 한덕수 총리님은 예. 감옥소 앉으셔가지고 네. 또 뭐 언론 이런 것도 다 볼 수 있으니까 네. 지금 구치소에서라도 새로운 것을
이렇게 국민들 앞에 다 공개하는 반성문을 써라. 그건 뭐 글 써가지고 공개할 수도 있고 예. 언론에 편지를 보낼 수도 있고 음. 우리 저 기자님한테도 네네. 해서 그런 새로운 거를 폭로를 하면 형량이 확 깎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선고만 남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그런 참작의 여지가 생기는군요. 그거를 또 이제 재판부에 내야죠. 내야죠. 네, 그리고 국민들한테도 공개도 하고 네. 하면 판사님이 깎아주죠. 알겠습니다. 네. 야, 이거 변론- 돈 받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변론 전략을 시크릿한 거를 공개를 네, 했습니다. 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모셔가지고 이 복잡한 내용 세 가지를 한꺼번에 말씀 네. 나누는데 정말 일도 양단 한 방에 정리가 된 느낌도 좀 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오늘 세 가지 주제에 말씀 나눴는데요. 혹시 아쉬움이 있으신 부분 있으면은 예. 재판 소원에 대해서 또 국민들이 내 재판 졌는데 또 억울하게 감옥 그 연락도 오시나요? 엄청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재판 소원해달라.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한 320여 건이 접수가 됐는데 네. 엊그제 기준으로 네. 지금 대충 한 뭐 200건 정도를 다 각하시켰어요. 네. 이제 본안 심리를 하는 사건이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예. 헌법재판소 발표에 아, 의할 그래요? 때. 네. 아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재판 소원을 운영하는 독일, 스페인, 대만은 한 4, 5년 전부터 새로 만들었어요. 네. 거기도 이 감당이 안 되니까. 그리고 사심제가 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헌법적 차원에서 헌법적으로 다룰 가치가 있는 사건만 골라서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독일 이런 경우도 1년에 한 5건, 10건이에요. 본안 심리에서 하는 고난 게. 심리 전에 다 각하가 다 된다라고. 각합니다. 대만도 그렇고. 예. 대만 보니까 지금 한 4년 됐는데 첫 해에 1건, 둘째 해에 5건, 셋째 해에 6건 이 정도예요. 원래 우려하고는 좀 다른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완전히 헌법적 가치가 있는 사건만 하겠다. 안 그러면 대법원 위에 또 새로운 대법원이 그러면 헌법 위반이지.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그래서 예. 김상환 헌법재판소장님이 예. 굉장히 법리가 뛰어난 분이에요. 예. 이병철 변호사님의 절친으로 알려져 너무너무 잘 아는데 예. 정말로 법리가 뛰어나고 네. 또 굉장히 민주적인 판사님이시지만 네. 법리적으로 허술하게 하면 바로 예. 각합니다. 안 봐줍니다. 그런 거.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들한테 또 소상히 알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야 본안 심리 이렇게 해드립니다. 예. 그래서 지금 20몇 건, 30몇 건 이렇게 각하하고 왜 각하됐다 하는 거를 알리고 있잖아요. 예. 첫째, 대법원까지 올라와야만 된다. 1, 2심에서 포기해서 확정된 건 안 안 된다. 예. 대법원까지 와서 졌다. 예. 그러면은 30일 내에 헌법 소원을 내라. 30일 그것도 30일 네. 제한이 법에 있다. 딱 그렇게 예, 있거든요. 예, 예. 30일 내에 내라. 네.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 판결이 졌다. 그 확정일이 언제냐면은 오늘 졌다 선고가 났으면 네. 내한테 도달. 내가 그 판결문을 받은 날, 받은 그 다음 날부터 30일. 예. 하루 지나면 그냥 각하니까. 그러네요. 30일 내에 들어와야 된다. 예. 이제 그 중에서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것만 보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 그 과정에서 변호사가 필요하겠네요. 근데 변호사들도 몰라요. 그게 뭔지. 이병철 변호사님 아시잖아요. 저만 알지. 예,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공짜로. 지금 판사, 검사, 변호사님들도 공짜로. 네. 그게 뭐냐?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이 대표적인 거예요. 작년. 자, 다시 돌아가서. 네, 역시. 예. 그거 딱 귀에 딱 들어오잖아요. 네. 이재명 대통령 그 선거법 사건이 만약에 네. 유죄로 확정이 됐다고 가정한다면 하면 그게 헌법소원 갈 수 있는 사건이에요. 왜? 무슨 기본권이 침해됐냐? 한 달 후에 지금 대통령 선거가 있을 건데 네. 국민주권주의 헌법 제1조 명백한 침해죠. 1조부터 침해구나. 네. 그다음에 권리로 하면은 기본권으로 하면 그 이재명 후보의 공무 단임권이라는 정치적 기본권을 그냥 침해한 거예요. 그건 명백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그 대선 과정에서 뭐 어떤 사람을 안다 모른다 뭐 이거는 대선 과정에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넓게 보장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가지고 대통령 후보를 날려버린다 이거 말이. 예. 그거는 표현의 자유 헌법 21조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기본권 중에 기본권이다 하는 게 또 헌법재판소 판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헌법 21조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명백히 침해됐다. 그리고 공무단임권이라는 정치적 기본권이 명백히 침해됐다. 헌법 제1조 국민주권주의가 명백히 침해됐다. 이것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적 관점에서 선언할 가치가 있는 사건이다. 전형적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헌재가 기본권을 보장하는 어떤 계기
이 좋은 계기를 마련하는 것으로도 보여지네요. 그리고 한 가지만 예. 더 제가 30초만. 국민들 이것 진짜 때문에 30초요. 예. 행정소송하면 네. 원고 적격 없다 각하 이런 게 태반이에요. 예. 제가 재작년에 했던 윤석열이의 의대 정원 2,000명 처분. 그렇죠. 그거 제가 소송해서 이제 대법원까지 가서 원고 적격 다 인정받았는데 네. 1심 행정법원이 학생들은 원고 적격 없다 다각화, 전공의도 원고 적격 없다 다각화야. 그게 종래 대법원 판례다. 예. 행정처분에 상대방만 소송해라. 그 상대방이 대학 총장인데 대학 총장이 윤석열이 따까리인데 네. 그 말도 안 되는 걸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 이거는 양질의 교육받을 기본권 침해다 하는 게 대법원에서 제가 인정받았거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재판 또한 그런 게 헌법재판소로 간다라는 겁니다.